금과 비트코인은 지금 시기에 좀 어떻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금이나 비트코인을 자산의 어떤 영역으로 보지 말고 금의 가격이 좀 20% 떨어졌다고 해서 이제 금 끝난 거 아니야라고 보는데 그게 대번에 그냥 바뀌겠어요. 금 가격은 당연히 50년, 100년 동안 오를 거예요. 화폐의 어떤 패권을 호시탐탐 가져오려고 하는데 가장 좋은 수단이 금이거든요. 지금 미국은 8,000톤, 유럽은 12,000톤이고 중국은 3만 톤인데 우리가 100톤이야. 근데 앞으로 금을 가지고 싸워야 돼. 한국의 총재가 청문회 물려나가서 개작살난 거예요. 그 국회의원들이 꼴토인 거예요. 그럼 무식한 국회의원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금 보유를 못해요. 왜냐면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마이크 한 번만 쳐주시겠습니까? 한번 저희 시청자분들께 한번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제 스토리텔러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김창익 작가라고 합니다. 최근에 스테이블 코인이나 뭐 비트코인 얘기나 트럼프 얘기나 또 이란 전쟁 얘기나 최근에 좀 이슈가 된 얘기들을 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이것저것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표 오늘 컨디션은 좀 어떠신가요? 어제 되게 오랜만에 제가 이제 기자 생활 끝나고 나서부터는 거의 술을 안 먹는 편이었는데 어제 간만에 술을 먹었어요. 어제 소주 한 3잔 먹었나? 오늘 시청자분들께 할 얘기 못 할 얘기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취정 진담으로 한번. 뭐 일정은 어떻게 되시나요? 사실은 제가 카페를 운영하는데 저기 돈세이돈이라는 무인 카페 지금 프랜차이즈 본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저희 점주분이 운영하시는 저희 돈세이돈 카페가 하나 있어요. 지금 메뉴를 좀 조정할 게 하나 있어서 일단 여기서 일을 좀 마치고 그리고 일트레발이라고 이제 독서모임 이제 7시 반에 있고 또 그 전에 달란트 투자라는 방송에서 이제 비트코인 얘기, 스테이블코인 얘기 좀 하는 일정이 좀 잡혀 있어요. 오늘은 좀 다른 날보다 조금 좀 일정이 좀 많고 좀 바쁜 날인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카페 가서 네, 이쪽으로. 네. 대표님 오늘 저희 시청자분들께 이거 네네. 한두 가지는 꼭 집중해서 봐라고 할 것이 있을까요? 최근에 제가 좀 이제 강조하고 싶은 얘기는 미국이 비트코인을 국방 문제로 이제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할 거다. 그 얘기가 제일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미국이 단순하게 지금 크립토 비트코인을 이제 금융자산으로 다루는 문제가 아니라 국방 안보자산 또 국방 핵무기 같은 자산으로 다루는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집중해서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금 문제도 이제 제가 최근에 공부를 좀 깊이 하고 있는데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지금 금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그리고 재미있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프랑스가 닉슨 쇼크 때 300톤의 금을 프랑스의 군함으로 막 실어 날랐거든요. 자국으로 이제 금을 실어 날랐는데 최근에도 비슷한 작업을 했어요.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가 지금 카페신가요? 네네. 여기가 이제 저희가 DSD라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영어로 don't say don't예요. 하지 말란 얘기 제발 좀 하지 마라. 제가 와이프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한 거예요. 기자생활 25년간 했었는데 중간중간에 너무 기자생활이 힘들 때는 뭔가 다른 사업을 해보려고 하면 와이프가 왜 그러냐고 하고 뭐 다른 길로 가려고 하면 하지 마라 하니까 뭐 어차피 한 인생 사는 거 좀 망하면 어떠냐. 와이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4년제 대학 나오고 교육 받을 만큼 받았는데 설마 굶어 죽겠냐. 그냥 한번 해보자. 비트코인 투자를 특히나 이제 2022년에 처음 시작하려고 할 때 카페 투자하느라고 제가 한 4, 5억 정도 그때 여유자금 있던 거를 다 쏟아붓었어요. 그래서 2024년 정도가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세를 탈 거라고 봤는데 2023년 카페 투자하고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 2023년 말부터 막 올라갈 것 같은 거예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앞두고 2,500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에서 막 꿈틀꿈틀 막 되고 있었거든요. 석유 투자를 한 5천만 원으로 시작해서 그게 한 4, 5억이 됐어요. 이거를 이제 비트코인에 투자하면은 석유 투자 상승폭보다 클 거라고 이제 확신했기 때문에 5억 정도가 비트코인 투자로 한 50억 정도가 될 거라고 이제 계산을 했어요. 그 카페 투자하고 나니까 돈이 묶인 거예요, 5억이. 근데 비트코인이 상승할 것 같고 비트코인을 사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이제 카페를 정리해야 되는데 프랜차이즈를 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제 저를 믿고 사업하는 거니까 카페에서 돈을 빼가지고 비트코인 투자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카페도 계속 경영하고 비트코인 투자할 방법이 뭘까라고 생각해보니까 집을 팔아서 비트코인 투자하는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카페를 팔 수는 없고 아파트를 좀 정리했으면 어떻겠냐. 근데 이제 와이프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고 그런 반응이 당시에 뭐 비트코인을 아시는 분들도 집을 팔아서까지 비트코인 투자하는 거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셨나요? 서로 자꾸 싸우게 될 것 같아서 차분히 카페에 앉아가지고 와이프에게 하고 싶은 말을 A4 용지로 한 20페이지 정도를 글을 써서 보고서를 이제 와이프한테 줬죠. 근데 그 글의 제목이 비트코인 투자를 위해서 이혼을 결심하다라는 제목. 왜냐면 와이프가 집을 팔아서 비트코인 한번 투자해보자고 했더니 이혼하자고 하더라고요. 대표님도 승부수를 두신 거네요. 집을 판다는 건 승부수였죠. 그때는 분당 서판교에 있었는데 서판교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게 상승률이 클 거라고 믿었어요. 아파트는 강남 아파트 빼면은 주거 목적이 아니면 의미가 없다.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강남 아파트를 못 사면 그만큼 상승률이 기대되는 다른 자산을 사자. 이렇게 판단을 내렸는데 저는 그게 비트코인이었어요. 들어보세요.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점주분한테 미리 말씀을 못 드리고 왔네요. 이 지점점이 아니라 점주분의 요청사항이 있을 때 이제 제가 와서 카페에
관리를 해드리는 건데 이게 이제 무인 카페 기계고요. 오늘 점주분이 요청한 거는 저희 바닐라 라떼가 있는데 커피 맛이 조금 순하다. 최근에 이제 원두를 블루마운틴이라는 원두를 계절이 달라지면서 바꿨는데 과거보다 좀 순하게 나오는 것 같다 해가지고 이걸 좀 조절하려고 지금 하는 상황이에요. 대표님이 이런 거 매장 와서 다 이렇게 잡으시는 거예요? 메뉴는 이분들이 직접 건드리지 못하게 이제 약속이 돼 있거든요. 왜냐면 이게 관리가 일률적으로 돼야 되니까. 그럼 지금 직영점은 몇 개고 가맹점은 몇 개이신 거예요? 직영점은 지금 3개고 가맹점이 이제 12개. 커피 사업도 되게 많이 하시네요. 개수를 들으면 이게 많다고도 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더 성장을 해야 돼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비트코인 보고서 아직 있으십니까? 그거는 원본을 제가 지금 집에는 있을 텐데 브런치라는 블로그 들어가시면은 거기에 그 이혼을 결심하다 그게 있어요. 요 그냥 뭐 신호기심이 생겼을 텐데 무인 카페 기계 안은 이렇게 생겼어요. 저거는 거의 그 에스프레소 기계를 자동화 시켰다고 보시면 되고 이게 국산 100% 기계인데 최근에 기술이 좀 좋아졌다고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분리된 거는 수작업이 좀 들어가는 대신에 고장률이 좀 적다. 이런데 수익은 좋은가요? 지금은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이 조금 다운되긴 했어요. 매장 하나가 하루에 한 7, 80잔 정도 팔리면은 평균 정도 하는 거거든요. 하루에 매출이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순이익률이 한 50% 정도 되니까 최근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커피 산업이 조금 불황이고 많이 다운된 편이긴 해요. 부업처럼 하기에는 좋겠네요. 네, 이걸 전업으로 하시려면 서너 개 하셔야 되고 부업으로 하시려면 한두 개 정도 운영하실 만해요. 대표님 이제 그러면 어디로 가시는 건가요? 이제 유튜브 찍고 또 이후에 이재호 편집장님이라는 분하고 RWA가 또 이제 곧 이슈가 될 것 같아서 관련 책을 좀 쓰는 게 어떻겠냐라는 제가 제안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논의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대표님 그럼 요새 하루 대부분 시간을 뭐 책 쓰는 데 쓰시나요? 글을 쓰는 건 저한테는 취미거든요. 내가 이렇게 관심 있는 분야를 특히나 요즘은 이제 워낙 그 데이터를 찾아주는 AI가 발달돼 있어서 뭐 그냥 앉아가지고 모든 거 다 할 수 있잖아. 예전에는 뭐 도서관 가야 되고 뭐 심지어 국회 도서관까지 찾아가서 막 자료를 찾아야 되는데 내 수준에서 찾을 수 있는 거는 다 찾아줘요. 가끔 이제 헐루시네이션이라고 해서 거짓말을 너무 정교하게 해가지고 깜짝 놀랄 때가 있긴 한데 그래도 한 90% 정도는 원하는 걸 다 찾아주거든요. 재미나이하고 대화하면서 중간에 잠깐 라면 하나 끓여 먹고 17시간을 그냥 앉은 자리에서 책을 쓴 적이 있어요. 대표님 요즘 이슈 3가지를 꼽는다면 좀 뭐가 있을까요?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집값일 거고 또 뭐 국제 자산시장에서는 금값, 비트코인값, 이제 미국의 주식값 그리고 이제 이란 전쟁. 금과 비트코인은 지금 시기에 좀 어떻다고 보십니까? 어떤 자산이 사이클이 있는데 그 변곡점을 맞았다고 생각해요. 시장이 가격을 결정하는데 시장을 정치가 결정하거든요. 사람들이 그 부분을 많이 간과해요. 특히나 패권 국가들의 정책은 시장에 많이 영향을 미쳐요. 패권 자산에 특히 금, 석유, 지금은 이제 우라늄 같은 히토류 같은 이런 패권 자산은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의 패권자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가격을. 지금 금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전 세계가 전쟁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졌다는 얘기예요. 화폐가 이제 막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자유무역 시대에는 서로 전쟁을 안 하는 게 좋아요. 패권국가 이익에 부합해요. 다 자유무역하면 그 금융자산을 가진 사람들이 돈을 버니까 세계 평화 이게 되게 중요했어요. 지난 한 50년간은 화폐, 달러, 채권 이런 게 중요했는데 지금 금이 되게 중요하다고 사람이 떠드는 이유는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자유무역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국경을 닫고 성을 쌓고 가능하면 우리가 니네 물건 안 살게, 니네한테 물건 안 팔게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자유무역을 통해서 서로 필요한 거를 얻어 썼는데 앞으로는 자유무역을 안 하고 국경을 서로 닫아요. 그럼 힘센 국가가 원하는 걸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쟁밖에 없어요. 뺏어오는 수밖에. 이런 시대에는 누군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는 힘센 놈이 이제 힘을 쓰는 수밖에 없다. 그럼 전쟁 가능성이 높아진다. 전쟁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더 이제 국경을 닫고 더 성벽을 높일 거다. 그러면 전쟁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그럼 앞으로 한 50년, 100년간은 이런 추세가 계속될 거다.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금이나 비트코인을 자산의 어떤 영역으로 보지 말고 이게 지금 왜 그런지를 배경을 알고 나면 이게 그냥 단순히 금의 가격이 좀 20% 떨어졌다고 해서 이제 금 끝난 거 아니야 라고 보는데 그런 시대가 이제 시작된 거거든요. 이런 추세가 끝난 건 아니에요. 세계사라는 게 한번 50년 동안 오던 방식을 바꾸고 방향을 틀었는데 그게 대번에 그냥 바뀌겠어요. 금 가격은 당연히 50년, 100년 동안 오를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이제 좀 떨어질 수 있겠지만 이번에 이란 전쟁 터지면서 금값이 떨어졌잖아요. 이유가 이란이나 다른 국가들로부터 우회적으로 석유를 달러 이외의 자국 화폐나 다른 화폐로 결제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고 중국이 금으로 석유를 사는 페트로 위안 체제를 이제 세우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시화되면서 트럼프가 이번 전쟁을 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게 뭐 핵무기를 뭐 없애고 이런 문제는 명분이고 뭐 예를 들면은 작년에 벙커버스터 6방인가 쏴가지고 핵시설 다 폭파했다고 했잖아요. 작년 말이 거짓말이거나 올해 한 말이 거짓말이잖아요. 핵시설은 다 폭파했다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왜 그럼 트럼프가 전쟁을 낸 거냐라고 하면은 유럽이 지금 달러의 패권을 위협하는 순간이 됐고 가장 대표적인 국가는 독일하고 프랑스고
그리고 일본, 한국, 중국이 예전만큼 미국의 어떤 달러 패권에 순응을 안 해주고 패권 국가가 벌인 전쟁이 자기들에게 우호적인 세력과 비우호적인 세력에 대한 논공 행상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미국의 우호적인 국가들한테 이익을 주고 미국에 반대하는 국가들한테 손해를 주는 게 미국이 벌이는 전쟁의 목적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손해를 보는 국가들을 보면은 독일, 프랑스, 한국, 일본이에요. 그 얘기는 트럼프가 지금 독일, 프랑스, 한국, 일본한테 뭔가 메시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옛날 패권 국가들이 야 미국 네가 언제부터 패권 국가였다고 까불어 막 이런 자세를 보이니까 트럼프 이번에도 호르무즈가 봉쇄되니까는 독일하고 프랑스, 중국, 한국한테 전원 보내라고 했잖아요. 근데 트럼프가 그거를 독일, 한국, 프랑스, 일본, 중국이 군함을 보낼 거라고 생각해서 그 요구를 했을까요? 거절했을 때 그 거절이라는 그 상황을 이용해서 트럼프는 독일, 프랑스, 한국, 일본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었던 거예요. 다 거절했잖아요. 이번에 뭐라고 해요? 그러면 호르무즈 니네가 알아서 그러면 이제 열어.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 없어도 석유 수급이 돼. 니네가 답답할 텐데 왜 내가 도와달라고 했때 안 도와줬어? 니네가 이 전쟁을 우리의 전쟁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럼 우리도 우리의 전쟁이 아니야. 독일하고 프랑스한테 딱 그 얘기를 하잖아요. 나토 우리 이거 탈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니네가 자꾸 이렇게 비협조가 나오면 정전하더라도 호르무즈 해협 이란이 봉쇄하더라도 정전하겠다. 전쟁을 2주간 계속하겠다고 했지만 독일하고 프랑스한테 다시 물어보는 거지. 안 도와줄 거야? 참여 안 할 거야? 그러면 니네가 알아서 해봐 한번. 그러면 독일하고 프랑스가 호르무즈 해협을 무슨 수로 관리를 해요. 저는 트럼프가 뭐 한국이 주요한 어떤 요인은 아니었겠지만 우리한테도 할 말이 있는 것 같다. 특히나 지금 트럼프는 나토한테 되게 하고 싶은 말이 많다. 그럼 여기 일단 지하철을 타고 이제 이동하는 건가요? 여기서 판교에 가서 타시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대표님 평소에도 이렇게 좀 지하철 많이 이용하시나요? 여기저기 돌아다녀야 되니까 주차 문제가 조금 번거롭더라고요. 최근에는 지하철을 많이 이용하죠. 오늘 유튜브 이제 촬영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들 좀 하실 최근에 예정이세요? 금 얘기, 비트코인 얘기,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하고 얽혀있는 지금 이제 입법 시즌이어서 이게 지금 이란 전쟁 때문이기도 하고 민주당의 반대 때문이기도 하고 시장에서는 이게 이제 통과 안 되는 거 아니냐. 전문가분들도 거의 이구동성으로 통과가 어렵고 특히나 이제 비트코인 비축 법안은 이제 물 건너갔다라고 많이 평가들을 하셔서 제가 파악한 거로는 지금 실제로는 완전히 반대 상황이거든요. 이 법이 이제 국가 안보 자산이라는 어떤 개념이 잡히고 나면은 이건 일사천리로 통과되는 법들이에요. 그래서 국가 안보 자산이라는 새로운 개념, 미국이 하려고 하는 그 새로운 세팅 전략을 이해를 하셔야지 앞으로는 이제 비트코인과 금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제가 조금 무리하더라도 반복적으로 막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좀 그거를 결정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의사결정자들을 좀 만나서 미국과 중국, 러시아 같은 패권 국가들은 이거를 사이버 안보 자산으로 지금 세팅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선점하지 않았을 때 그럼 우리는 국방력이 더 약해지는 거다, 상대적으로. 저는 비트코인 100만 개 비축 전략을 트럼프의 비트코인 100만 양병이라고 생각해요. 안보를 위해서 반드시 양성해야 되는 국방력이거든요. 트럼프는 그걸 인식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뭘 믿고 지금 패권국가 대통령이 그렇게 안보자산이라고 떠들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패권국가가 아니라 팔로워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미국을 따라가지 않고 독자적인 어떤 노선을 구축할 수 있는 건가? 100% 아니죠. 뒤늦게 따라가면은 뭔가 선점한 국가들의 이익을 주고 우리 손해를 크게 보고 들어가는 건데 왜 아무도 뭐라고 안 하나. 그럼 대표님은 이렇게 좀 언급을 하시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사명감이 있으실 수 있겠네요. 그렇죠. 내가 지금 뭐 무슨 대통령이 될 것도 아니고 내가 우리나라 국방 문제를 막 떠드는 게 나한테 무슨 이익이에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 국방이 약해지면 당연히 우리 자식들의 생활 터전이 불안정해지니까 그런 거를 일정 부분 걱정하는 거고 왠지 모르겠지만 그냥 이런 것들은 좀 얘기를 해서 상황을 좀 바꿔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저도 직업이 언론에 있었고 기자였으니까 알려야겠다라는 게 습관적으로 발동한 건지 지금 이 상황은 되게 긴박한 상황이고 정책 결정자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여기가 이제 촬영하시는 여기는 사이다 경제라고 이제 달란트 투자 유튜브 찍는 데고요. 한 달에 한 2번 와서 찍는 것 같아요. 여기가 촬영 스튜디오고요. 비트코인 얘기 주로 하고 있어요. 뭐 방송 찍으면 한 2시간 정도 촬영하고 곧 이제 진행자분 들어오셔서 아마 이제 진행대 할 거고요. 네. 오늘도 금 얘기랑 비트코인 얘기랑 뭐 또 패권 관련된 뭐 전쟁 얘기, 지정학적인 얘기들 좀 해볼까 합니다. 그럼 촬영 끝나고 네, 끝나고 뵙겠습니다. 네. 대표님 고생하셨습니다. 커피 한잔 하셨어요? 마이크 먼저. 2시간 반 동안 찍고 나니까 피곤하네요. 어떤 얘기들 하셨어요? 오늘도 뭐 비트코인하고 금 얘기 주로 했는데요. 프랑스 금 수송 작전 얘기를 좀 했어요. 네. 프랑스 금 수송 작전이 뭐냐면은 프랑스 중앙은행이 최근에 뉴욕 연준 금고에 보관했던 129톤의 금을 작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국의 금고로 옮겼어요. 왜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는 금을 자국의 금고로 옮겼을까? 또 두 번째는 그거 옮겼다면 비행기나 배가 왔다 갔다 했어야 되는데 누구도 그거를
알지 못했다. 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옮긴 걸까? 트럼프가 정책을 펴면서 이제 금에 대한 각국의 특히 유럽이나 미국, 중국 같은 패권 국가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은 다른 나라 국가에 맡겨놓은 안전한 금이 그 국가의 동맹국을 믿을 수 없게 되면 굉장히 무서운 자산이 되잖아요. 네. 나한테 굉장히 좋은 자산은 상대방한테도 좋은 자산이니까 뺏겼을 때는 엄청난 전력적인 타격을 입게 되잖아요. 지금 유럽하고 이제 미국이 그런 상황이에요. 나토의 어떤 와해라든지 또 패권 화폐 전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면에서 봤을 때 화폐의 어떤 패권을 호시탐탐 가져오려고 하는데 가장 좋은 수단이 금이거든요. 근데 지금 유럽이 1만 2천 톤의 금을 가지고 있고 미국은 8천 톤의 금을 가지고 있고 중국은 공식적으로 2천 톤의 금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100톤의 금을 가지고 있고 지금 이 크기가 그 국가들의 화폐 패권이에요. 근데 되게 아이러니한 건데 유럽의 금 중에 상당 부분이 미국의 금고에 있어요. 독일의 금도 그렇고 프랑스의 금도 그렇고 영국의 금도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1, 2차 대전을 겪으면서 러시아의 침입이 있을 때마다 금을 훔쳐가니까 유럽의 국가들은 가장 안전한 대서양 건너 미국이라는 국가의 연주 금고에 보관해 두면 러시아가 뺏어갈 수 없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129톤의 금을 프랑스가 수송 작전을 했어요. 129톤의 금은 지금 프랑스가 뉴욕 연준에 있는 금고에 있는 금을 가져다가 자기네 나라 금고에 넣어놨거든요. 어떻게 날랐냐면은 뉴욕 연준에 있는 금을 팔아요.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런던에서 금을 사요. 왜 이렇게 했느냐? 첫 번째 이유는 뉴욕 연준에 있는 금고에 있는 프랑스의 금은 순도가 90%예요. 런던에 있는 금은 순도가 100%예요. 근데 앞으로는 이제 금을 가지고 화폐 패권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 금이 계급화되는데 지금 뉴욕 연준에 있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금은 3등급이에요. 순도가 90%밖에 안 돼서. 그게 왜 그러냐면 일단 첫 번째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자기 나라의 금은 8,000톤의 금은 1930년도 대공황 때 시민들이 가지고 있던 금화를 다 몰수해서 22달러로 몰수해서 이거를 녹여가지고 부랴부랴 금괴로 만들었어요. 근데 당시에 금화는 24K 금은 물러서 조금만 유통시켜도 이게 막 깨지거나 찌그러지니까 거기다 구리를 섞어가지고 딱딱하게 만든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 현재 뉴욕 금고에 있는 미국의 금이거든요. 그럼 그 금은 지금 순도가 90%밖에 안 되는 3등급 금이에요. 순도가 떨어지니까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29톤을 뉴욕에서 팔거나 하려고 보니까 아무도 살 주체가 없는 거예요. 그게 JP모건, 골드만삭스 같은 대형 은행들이에요. 이 은행들이 금을 부랴부랴 산 거예요. 프랑스로부터. 그 안 좋은 금을. 아, 뉴욕에 있는 금을요? 네, 뉴욕 그 금고에 있는 금을 부랴부랴 129톤을 지난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산 거예요. 그래서 이 금을 자기네들이 프랑스한테 돈을 지불하고 사서 연준금고에 있는 금이니까 연준금고에 다시 또 맡긴 거예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은 월가의 은행들이 닉슨 쇼크 이후에 연준으로부터 금을 싸게 빌려서 시중에 팔거나 아니면은 이 금을 기반으로 하는 선물 파생 상품을 만들어서 많이 팔았어요. 그럼 이게 상환 기간이 돼서 만기가 되면 갚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월가는 이거를 왜 부랴부랴 샀을까? 그리고 왜 시중에 안 팔리는 금을 왜 월가는 왜 샀을까? 네. 왜냐하면 연준한테 빌려간 금이 원래 품질이 안 좋은 금이었어요. 연준이 갖고 있던 금이니까. 네. 그러니까 갚는 금도 동일한 품질이면 돼요. 동일한 양과. 그러니까 3등급 금을 지금 사줄 수 있는 대량 구매처는 월가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는 월가에게 이 금을 팔고 런던에서 그 금을 판 돈으로 이제 99.5% 이상의 1등급 금을 사서 자기 나라 금고에 채워 넣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프랑스는 3등급 금을 가지고 있다가 계급을 높여서 재평가해가지고 1등급 금을 갖게 됐잖아요. 지금 1등급 금이 5,000달러니까 3등급 금이 만약에 3,000달러다. 그럼 막대한 시세 차익이 발생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 차익만큼 중앙은행은 차익이 발생하니까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거예요. 발행한 화폐로 유가가 올라갔으니까 석유를 사는 자금으로 쓰거나 양적완에 쓰거나 할 거예요. 연준과 상황이 되게 맞아 떨어지면서 그렇죠. 왜냐하면 연준은 지금 트럼프 정부가 하려고 하는 거는 금을 계급화해서 재평가하는 거거든요. 트럼프 행정부도 지금 40조 달러에 달하는 이제 미국 국채 부채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빚을 갚을 수 있어라고 하는 걸 증명해 줘야 돼요.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 물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국한테. 네. 야, 금이 진짜 있어? 니네 다 팔았다는데?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는 야, 그럼 우리가 금이 있다는 걸 보여주자. 달러의 신뢰도를 높이자. 라는 거야. 우린 이거 1등급 금으로 만들 거야.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금을 다 녹여서 10%의 구리를 빼고 그걸 다 금으로 채워서 이걸 금으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고를 열어보겠다. 순도를 다시 맞춰서 1등급으로 맞추겠다. 그래서 1등급으로 맞춰놓은 다음에는 뉴욕 시장에서는 1등급 금 이외에는 거래를 못하게 하겠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중국과 러시아의 금은 못 판다. 인도의 금도 못 판다. 전 세계의 금을 계급화하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의 금과 런던의 금만이 진정한 금이고 중국이 지금 막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는 금은 텅스텐이다. 3등급 금이다. 못 판다. 그러면은 중국의 금 전략이 이제 무력화되는 거죠. 중국이 지금 2,000톤의 금을 가지고 있다 공식적으로는. 근데 비공식적으로 인민은행의 산하 기관들이 금을 엄청나게 샀다. 다 합하면 5,000톤이 될 거다라는 거고요. 또 중국의 아줌마들이 금을 어마어마하게 샀는데 다 합하면 25,000톤이 된다고요. 그럼 다 합하면 3만 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중국이. 미국보다 훨씬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비공식적으로는. 지금 미국이 금이라는 실물 자산으로 어떤 화폐 달러의 패권을 다시 되살리겠다라고 하는 건데 근본적으로 돌아가겠다는 건 아니에요. 발행권을 포기하는 건 아니고 금이라는 실물 자산으로 일단 보증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달러를. 트럼프가 근본 위제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을 했잖아요. 금을 다시 화폐의 기준으로 세울 가능성이 있을까요? 금을 근본위제로 돌아가야 된다고 했던 거는 사실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 한 말인데 미국의 달러 패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고 달러 패권의 가장 좋은 점은 발행권이거든요. 금이 없어도 발행할 수 있다라는 게 지금 달러의 가장 중요한 힘이에요. 과거에는 윤정기 돌려서 돈을 찍으려면 그만큼의 금을 금고에 넣어놨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금이 없어도 달러를 찍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건 불가역적인 거죠. 그러니까 과거 방식의 근본위제로 돌아가자는 게 아니라 금이라는 실물 자산이 그래도 역사적으로 어떤 국가의 재정 상태의 건전성을 확보해 주는 거니까 금을 일단 가지고 달러의 신뢰도를 만들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 달러는 미국의 국가의 GDP라는 신뢰도를 가지고 있는 법정 화폐인데 실제로 지금 미국이 30조 달러를 벌어들인 건지 아니면 미국이 내년에도 30조 달러 벌 수 있는 건지 모르잖아요. 이 달러라는 거는 이제 누군가의 부채예요. 달러는 연준의 부채거든요. 그럼 지금 달러를 연준에 가져가면 연준은 뭐를 나한테 갚을 거냐 물어보게 돼요. 사람들은. 네. 근데 연준이 아무것도 갚을 게 없다. 그럼 사람들이 달러를 못 쓰죠. 그러니까 연준은 우리 금고에 금이 있어. 사실 재무부의 금이지만 미국은 금을 가지고 있어. 아니면 우리는 항공모함을 가지고 있어. 니네가 필요로 하는 무기를 줄 수 있어. 아니 우리는 니네가 필요로 하는 석유를 줄 수 있어. 이러니까 달러를 썼던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미국이 만약에 지금 러시아나 중국한테 자꾸 결제를 못하게 하는 식으로 자꾸 장난을 치니까 독일, 프랑스는 쟤네가 언젠가는 우리도 때릴 것 같은데라는 불안감이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금 증서를 갖고 있을 게 아니라 금을 갖고 있는 게 안전하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어야 믿지 미국이 가지고 있는지 못 믿겠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은 중국 말고 유럽은 견제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유럽을 견제하는 방법은 전쟁이에요. 지난 수백 년간 금융시장을 운영해 봤기 때문에. 그럼 미국이 그러면 유럽을 어떻게 견제할 거냐? 근데 EU 국가가 28개국인데 영국이 브렉시트 하면서 27개국이 됐어요. EU 국가 27개국가들은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세계 3대 석유가 뭔지 아세요 혹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WTI,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 텍사스가 들어가니까 이게 어느 나라 석유겠어요? 미국이요. 미국의 석유예요. 또 하나는 두바이유. 두바이가 들어가니까 이게 어느 나라 석유겠어요? 아랍에미리트의 석유예요. 또 하나는 브렌트유. 여기서 좀 헷갈리죠. 브렌트라는 지역이 어떤 나라겠어요? 브렌트는 영국이에요. 북해산 중진류예요. 그러면 전 세계 석유는 중동의 석유, 미국의 석유, 영국의 석유인 거예요. 네, 그럼 석유값이 올라가면 누가 좋겠어요? 그 세 나라가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좋고 사우디아라비아 좋고 미국 좋고 영국 좋아요. 누가 고달퍼요? 유럽이 독일하고 상대적으로 프랑스하고 한국, 일본은 석유가 한 방울도 안 나요. 중국은 석유가 나긴 하는데 훨씬 많이 써요. 그러면 석유 가격이 올라가면 독일, 프랑스, 중국, 한국, 일본이 제일 고달퍼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란 전쟁이 나고 석유값이 막 80달러, 60달러에서 막 120달러가 되니까 증시가 박살난 게 어떤 나라 순서대로냐면 독일, 프랑스, 한국, 일본이에요. 전쟁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하고 미국의 증시는 안 박살났어요. 미국이 이거를 이라크 전쟁 때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졌었거든요. 전쟁을 할 때마다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 미국은 이걸 알잖아, 학습 효과로. 내가 전쟁을 내서 유가가 올라가면 누가 고달퍼? 독일, 프랑스, 한국, 일본, 중국이 고달퍼. 그럼 나는 전쟁을 해서 얻는 이득이 뭐야? 독일, 프랑스, 한국, 일본 고달퍼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독일, 한국, 프랑스, 일본이 고달퍼졌을 때 미국 이득 보는 게 뭐예요? 달러를 많이 쓰는 거예요. 왜냐면 유가가 올라가니까 기름 사려면 달러 사야 되잖아요. 독일하고 프랑스도 전쟁이 난 다음에 기름을 100% 사야 되는데 기름값이 2배가 됐잖아요. 달러를 2배로 구해야 돼요. 근데 시중에 달러가 없어요. 막 전쟁이 나니까 사람들이 달러를 막 사재기해서 쟁여놓잖아요. 달러는 구하기는 더 힘들어졌는데 더 많이 구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갖고 있는 거 팔아야 돼요. 자동차 팔아야 되고 프랑스는 루이비통 팔아야 되고 금 팔아야 되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물 자산을 팔아야 돼요. 달러를 사기 위해서 독일, 프랑스, 한국, 일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팔아야 되는 상황이 미국한테는 유리한 상황인 거예요. 그게 달러의 가치를 끌어올려주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훨씬 더 좋은 실물 자산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미국이 이런 전쟁을 하고 있는 이유예요. 그럼 무슨 전쟁이냐? 독일, 프랑스, 한국, 일본, 중국을 작살내기 위한 전쟁이에요. 그럼 독일, 프랑스를 왜 작살내느냐? 독일하고 프랑스가 금만이 갖고 있다고 지금 자꾸 와가지고 큰 소리 치니까 참교육을 시키려고 보니까 독일하고 프랑스를 길들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쟤네는 석유 가격이 올라가면 고달파하더라. 금을 내다 팔아야 되더라.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걸 토해내야 되더라. 그러면 우리한테 고개 숙이고 와가지고 형님 제발 도와달라고 하더라. 이거를 수십 번의 학습으로 알고 있어요. 미국의 공화당 행정부는. 그럼 이 카드를 알고 있다? 근데 독일하고 프랑스가 갑자기 이란의 석유를 유로화로 사려고 한다? 달러를 안 쓰려고 한다? 트럼프한테 나쁜 놈이라고 한다? 짜증나잖아요. 쟤네 교육 좀 시켜야겠는데 그리고 봤더니 부시 선배가 아니면 그 전에 닉슨 선배가 했던 거 쭉 보니까 쟤네는 호르무즈에 봉쇄되면 박살나는구나. 우리나라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유가는 올라가고 금도 많이 없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좀
해야 되는 건가요? 답답한 거죠. 내가 이제 한국은행이 왜 금을 안 샀는가를 이제 찾아봤어요. 한국은행이 금을 샀다고 하더라고요. 투자를 했었어요. 근데 본격적으로 금을 샀을 때 금가격이 마침 떨어졌어요. 한국은행 총재가 청문회 불려나가서 개작살 난 거예요. 너 국민의 세금 가지고 금 사가지고 투기하려다가 금가격이 떨어지니까 지금 뭐 하는 거야? 라고 막 한 거예요. 그게 금이라는 거는 전략자산이에요. 가치가 좀 떨어지더라도 보유하고 있어야 되고 언젠가 가격이 올라갈 게 뻔한 거고 그런 전략자산이면은 이게 시가에 일일비하면 안 돼요. 당시에 그 청문회에서 그걸 비판한 그 국회의원들이 꼴통인 거예요. 그런 무식한 국회의원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금 보유를 못해요. 왜냐면 금 보유했다가 가격 떨어지면 그렇게 개작살이 나는데 어떤 한국은행장이 금 사라고 하겠어요. 내가 샀다가 나중에 청문회 불려나오고 인생 말년에 수모를 당하는데 어떤 또라이죠. 그거 만약에 하면 국회의원분들 중에 자기가 무식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금이 100톤밖에 안 돼. 지금 미국은 8,000톤, 유럽은 12,000톤이고 중국은 3만 톤인데 우리가 100톤이야. 근데 앞으로 금을 가지고 싸워야 돼. 우리는 지금 100개가 있는 거예요. 조편한 진실이에요. 국회의원분들 중에 진짜 열심히 일하고 똑똑하신 분들 계신데 그분들이 조금 더 나서줬으면 좋겠고 내가 이 얘기한 거 국회의원분들이 보시면 뭐 아마 조금 화나실 거고 내가 좀 불이익 당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 얘기 꼭 하고 싶어요. 진짜. 아니 금 가격이 떨어졌다고 전략자산 가격이 떨어졌다고 그걸 그렇게 수모를 주고 비판을 하는 무식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거는 안보에 필요한 생존에 필요한 전략자산이에요. 이건 자식들을 위해서 우리가 비축하는 거예요. 이거는 국가에 막대한 해를 끼친 거예요. 다음 일정은 그러면 어떻게 되시나요? 이제 출판사 분하고 이제 출판 논의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7시 반에는 이제 그 트레발이라고 저기 독서 모임 가서 독서 모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저희 또 따라가겠습니다. 네. 그게 지금 이제 미국이 하려고 하는 이제 국가 안보 차원으로 격상시켜서 비트코인과 관련된 법을 일사천리로 통과시키겠다는 게 트럼프의 전략이고